스테비아 쌍화차 한 잔 겨우 696원. 선물용 쇼핑백으로 부모님께 고마운 분께 올해도 선물은 역시 김호곤 원창의 스테비아 쌍화차.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Next. 채널 차이나.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의 구조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너 그거 뭐야?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아끼던 걸 왜 팔아? 필요가 없어서 팔아요. 밥도 안 먹고 뭐해?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관심 있게 지켜보면 보이는 구조 신호.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채널 차이나. Fifteen. 좀 더 진하게, 좀 더 핫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 엑스포 관심이 참 많으시죠. 이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제안서를 작성하고 지금 학교 유치 전략이라든지 홍보 전략에서 자문을 하고 있는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이제 유치서, 계획서도 쓰시고 여러 가지 자문도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그러면 함께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 좀 더 해주실 거예요? 예, 우리 부산 세계박람회가 이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금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산 세계박람회가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냐 또는 그냥 뭐 돈을 많이 쏟아붓는 그런 홍보성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바지에 나가다 보니까 워낙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좀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본격적인 얘기 듣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 시간 김병진이라는 사람의 성과와 업적, 개인적인 인생 도전과 미래 계획까지 들어봅니다. 김병진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엑스포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어릴 적 그 엑스포,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산 엑스포가 뜨면서 굉장히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데 본인 소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론인사이트라는 회사의 상임 특임위원으로 있는 김병진입니다. 저는 한 1년 반 전부터 해서 우리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유치 제안서 작성, 그리고 그 이후에 실사 준비,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뉴스레터라든지 각종 홍보에 대해서 전략과 자문을 하고 있는 김병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시작부터 지금 홍보 단계까지 계속해서 일을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2030 부산 엑스포 세계 박람회, 근데 과거에 저희가 뭐 대전도 있었고 여수도 있었고 엑스포가 있었는데 이거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기존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전 박람회 그리고 여수 박람회, 여수 엑스포, 대전 엑스포로 기억을 하시는데 네. 그 엑스포들은
그 진정한 세계박람회 월드 엑스포가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 부산 세계박람회가 월드 엑스포라고 하는데요. 그 두 박람회의 차이점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대전과 여수는 엑스포라고 얘기는 하지만 인정 박람회 또는 스페셜 박람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박람회들은 3개월 정도의 기간에 특정한 주제만을 가지고 한정된 공간 25헥타르 정도 되니까 한 7만 6천 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 면적에서만 하는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정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에서는 과학을 다뤘고요. 그 다음 여수에서는 해양을 다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큰 행사라고 다들 생각하시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세계박람회는 진짜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으로 공인 등록 박람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등록 박람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엑스포에는 월드를 붙여서 세계 박람회, 월드 엑스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장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이제 개최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주제가 한정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길, 모든 길에 대해서 광범위한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고, 엑스포장이 100만 평 정도 됩니다. 우리 부산 엑스포가 100만 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수나 이제 대전 같은 인정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장, 건물 같은 것들을 개최국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입주해서 임대해서 쓰는데 우리 세계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각국에서 자기가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그래서 자기 나라의 고유성을 담아서 네. 건축도 하고 향후에 철거까지 직접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장 크게 엑스포의 종류가 다르고 요번에 하려고 하는 부산 세계박람회가 진짜 세계박람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엑스포 얘기를 하셨는데 엑스포는 부지의 크기가 제한이 없다. 예. 하지만 부산 엑스포는 100만 평. 예, 100만 평 조금 넘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산에 100만 평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대상지가 이제 부산은 이제 북항,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알고 이제 부산항이라는 이제 부산의 북항입니다. 네. 이 북항을 대상지로 해서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을 했고요. 한 104만 평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항의 의미를 좀 보면 이 부산항이라는 게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한국전쟁 중에도 그랬고 이때 수많은 구호물자들이 이제 부산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구호를 했고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온갖 구호물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 화물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그걸 재가공해서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산항이란, 지금 북항이라는 곳이, 그 바다의 이러한 기능들을 화물한테 모든 기능들을 다 준 거죠. 그래서 부산항은 원래 컨테이너 항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컨테이너 항만을 부산 신항으로 다 옮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북항을 지금 재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재개발은 항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 그 바다와 항구를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예전에 컨테이너들이 왔다 갔다 했던 화물이 점령했던 곳들을 사람들의 창의성과 그 다음에 지식들이 교류되는 그런 비즈니스 타운으로 바꾸려는 원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엑스포와 이게 잘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부산항을 따라서 그 니은자 형태로 해서 전부 다 재개발되는 곳들을 엑스포 사이트로 개발을 하고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이 시설이 그대로 존치되는 게 아니라 참가국들이 자기가 건설했던 건축물들을 다 철거를 합니다. 그 철거하고 난 곳에다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타운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엑스포마다 여러 가지 레거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도 이제 빅데이터 사일로 같은 레거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엑스포 사이트인 북항 이 지역이 엑스포를 마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타운으로 바뀌고 하는 것 자체가 엑스포 역사상의 길이 남을 레거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화물이 점령했던 곳들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 다시 여기에 지식이 교류되고 새로운 창의성이 나와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중심지가 되는 이것이 엑스포의 정신과 또 부합되는 그런 걸로 엑스포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진정한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너도 나도 유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2030년 세계 박람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탈리아, 우리나라 3개국이 남아있는데 원래는 러시아의 모스크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오데사가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모스크바로는 자기 탈락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오데사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이라서 그때까지 복구가 힘들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중재가 됐고요.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 그리고 부산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인 부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3개국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세계 박람회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수많은 공공 외교가 일어나고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파급 효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하이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엑스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대가 진짜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으로 바뀌어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부가치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각국의 경쟁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 뭐 마지막 지금 3대 1입니다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뭐 그 권력자라고 얘기하는 빈살만이 전면에 나서서 이제 그 유치전을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번 그 171차 총회 때 이탈리아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나와서 이렇게 그 연설을 하니까 급조해서 이탈리아 총리도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급하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각국이 이제 전력적으로 이제 그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박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이제 마지막 주 정도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어느 누구가 될지 모른다. 뭐 이 정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 말이면 이제 아주 긴박한 상황 중에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부산시에서 유치하겠다. 부산시에서 엑스포를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엑스포를 한번 개최하면 그 도시는 그 글로벌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 해양 수도라고 얘기를 하고 국제 관광 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인 뭐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큰 빅 이슈가 없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부산이 대박람회를 유치하고 잘 개최함으로써 이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일종의 홍콩 같은 도시, 뭐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얻고자 하는 게 부산시의 그런 목적인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가적으로 봐도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 큰 영토를 수도권만 활용해서 성장시킨다는 것은 조금 아깝죠. 그래서 지역에도 이런 성장축이 하나 필요한 거고 그러면 부산을 새로운 성장축, 우리나라에서 갈라먹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면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11월 말에 결정되지만 앞서서 지금은 아주 근소한 채로 긴박하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현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치 가능성. 저는 보통 이 질문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경쟁국들의 상황이 전 세계의 최종적으로 과반을 얻을 만큼 뭐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 우리나라가 전 국민의 생각, 우리 정부, 우리 기업들이 같이 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진정성들이 우리 그 172개 BI 회원국들한테 잘 전달돼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회원들이 이제 투표해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회원 국가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싸이나 조수미나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PT도 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오일머니가 풍부하니까 이런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면 불리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월드컵이나 또는 이제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속한 위원들
개인이 투표권을 가지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 엑스포 같은 경우는 BI 회원국의 국가가 투표권을 가집니다. 네. 국가 정상이 가지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재정 로비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껴들어갈 확률들은 조금 낮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비즈니스 관계의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뭐 국가적으로 폄훼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암만 해도 이슬람의 대장 국가 뭐 이렇다 보니까 이런 종교적인 한계성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있고요. 폐쇄성에 기반해서 그런 폐쇄성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확장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투명성 국가라서 뭐 사우디처럼 뭐 돈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뭐 K컬처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 이렇게 매력을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우리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지만 네. 훨씬 더 많은 나라는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국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나라로서 대한민국의 매력. 저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사우디보다는 좀 더 앞설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신들의 오래된 역사, 문화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강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을 하면 네. 이탈리아 로마는 전 세계인들한테 한편으로 너무 식상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이 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유럽표가 많은데요. 아. 유럽은 옆집이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 중에 상당수는 이탈리아를 많이 갔을 거고 이탈리아에 대해서 좀 식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보면 그 앞에 2015년에 열렸던 밀라노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럽 국가들의 참가율이 떨어졌습니다. 아. 왜냐하면 옆집에 사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갈 필요가 있어? 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뭐 유치전이 지금 치열한데 만약 우리나라 부산이 유치가 된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셨듯이 주제는 정해진 건 없잖아요. 하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된 겁니까? 그 주제의 범위는 이제 세계박람회 같은 게 정한 게 없는데 네. 저희가 유치 제안서를 낼 때 각국의 주제를 이제 내죠. 제출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대전환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인류가 그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지금 이 지구를 휘감고 있는 기후위기를 촉발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킬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이나 기술 혁신들이 좋은 성과를 내긴 했지만 가진 자한테 기술은 굉장히 좋은 거고 그거를 가지지 못한 자들한테는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술의 양면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기후위기나 기술 격차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삶은 그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 다음에 사회적 계층적으로나 수많은 격차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이제는 인류가 힘을 합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게 우리 엑스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단순하게 무슨 사업을 하나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나 한다고 바뀌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새로운 대전환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이 대전환의 길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미래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힘을 모으는 대전환의 길을 들어서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엑스포의 주제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산이 이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와서 새로운 외교 또 경제 중심으로 나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창출 효과, 기대 경제 효과 이런 것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엑스포 이제 유치 제안서를 내기 전에 네. 경제적 파급 효과를 우리나라의 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43조 원,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8조 원 해서 총 61조의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리고 고용이 한 50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 그 부산세계박람회의 총 예산이요. 네. 이제 57억 2,7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 7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7조 5천억을 해서 60조 넘는
경제적 유발 효과 하면은 꽤 괜찮은 장사일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저는 그 단순하게 이런 수치적으로 나오는 경제적 유발 효과보다는요 길이 남는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상하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 나면 말 그대로 세계인들이 다 와서 보고 즐기고 관심을 가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가 되고요. 그럼 이 효과는 한두 해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질 거고 여기서 수많은 글로벌 비즈니스가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하나의 성장축이 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요. 이런 이제 엑스포가 끝나고 이제 남기는 걸 레거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레거시는 파리 에펠탑입니다. 파리 에펠탑은 1800년도 때 그 엑스포를 하고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에도 그 파리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이 몰려가는 수많은 이제 경제적 효과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인이 찾게 되는 일종의 랜드마크, 국가를 대표하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거점을 만들어내서 훨씬 더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세계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뭐 예. 올림픽도 하게, 동계도 하고, 월드컵도 치러내고. 부산 유치를 위해서 그럼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됩니까?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이나 올림픽하고 다르게 뭐 그 위원들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투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부터 뭐 그 최다 득표자가 선정되는 게 아니라 1차 투표 때는 3분의 2 이상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최종 후보 둘 중에 하나가 결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보통의 투표 선정 방식들은 특정한 위원들한테 내 표를 처음에 많이 끌어오는 게 유리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고 첫 번째는 우리가 결선 투표를 나갈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뭐 상대 첫 번째 떨어지는 국가의 표를 우리가 많이 흡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두루두루 원만한 외교들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들과 향후에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라는 그런 기조,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그 나라의 발전도 돕고 우리도 같이 성공하자라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유치전을 펼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특임위원께서는 이제 이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의 초반, 대안서부터 열심히 참여를 해오셨는데,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예, 이거 제일 처음에 이제 유치 활동 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그때 제가 이제 부산 산업과학 혁신원이라는 원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임기 막바지였습니다. 임기 막바지였는데 우리 부산시의 엑스포 담당 국장과 부산시에는 이제 범시민유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시민 조직인데요. 그 위원장님께서 제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당신 이제 원장도 끝나가는데 당신 그동안 경험 이것들을 엑스포 유치하는데 조금 기여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해서 부산 시민의 입장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시민의 입장에서 부산의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뛰고 계시는 위해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엑스포라는 것이, 특히 세계 엑스포라는 것이 그 시대에 새로운 기술을 또 집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새로운 건축물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고두고 인류에 좀 도움이 되는데, 그동안 나왔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에펠탑을 말씀 잠깐 드리긴 했는데요. 네. 이게 엑스포가 사실은 이제 세계의 산업혁명과도 연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851년도에 런던 엑스포를 했는데 네. 그때 세계 처음으로 첫 선을 보인 게 증기기관입니다. 이 증기기관으로부터 이게 산업혁명이 시작됐기 그렇죠. 때문에 이 산업혁명과 세계 박람회는 그 동일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3년도 뉴욕 엑스포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처음으로 첫 선을 보입니다. 요즘 많이 쓰잖아요, 예, 우리들은. 그래서 이걸 고층을 이제 편안하게 올라가는 건데 이 엘리베이터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파리 그 엑스포에서 네. 에펠탑이 만들어지는데 그 300m짜리 에펠탑을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고 눈으로만 봤을 건데 그렇죠. 그걸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철골조, 최고의 철골조가 훨씬 더 흥미로운 존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76년도 이제 그 필라델피아 엑스포에서는 전화기가 네. 처음에 등장했고요. 에디슨도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1878년 파리 엑스포 때 에디슨의 전구 네. 그리고 추궁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누리는 문물들의 시작들이 다 여기서 나왔고요. 가장 가깝게 이렇게 보면 1939년 뉴욕 엑스포 때 TV도 나왔고 네. 나일론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이 나일론 플라스틱이 지금은 우리한테 혜택도 줬지만 또 약간 지금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예. 우리 가깝게 최초로 아시아에서 열렸던 엑스포가 1970년 오사카 엑스포인데요. 오사카 엑스포 때 나온 게 무선 전화기입니다. 물론 이게 상용화되는데 20년 이상 그러네요. 걸렸지만 처음 등장했고 그만큼 엑스포는 미래에 실현될 문물들. 우리 지금 CES나 이런 데들은 당장에 펼쳐지는 것들에 집중을 한다면 네. 엑스포는 보다 조금 더 먼 미래에 실현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뭐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예, 또 고민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부터 해서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걱정들은 많이 상쇄가 됐고요.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들은 요번에 실사 때 있었습니다. 요번 실사 때 첫날에 이제 서울에서 있고 네. 둘째 날에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실사를 이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사단이 부산역을 딱 도착을 했을 때 부산역에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환호를 질렀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때 현장에 없었고 실제 실사장인 그 을숙도 생태공원에서 대기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닌가? 약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열렬하게 하는 게 이게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네. 그들이 이제 전용 버스를 타고 을숙도 생태공원에 오는데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날에 봤던 실사단의 표정과 거기를 거쳐서 온 실사단의 표정은 확실히 바뀌어 있었고요. 그리고 실사단이 그때 그 평가를 뭐라고 했냐면 마치 내가 락스타가 된 것 같다. 뭐 그만큼 이렇게 열렬한 환호가 시민들의 그런 응원이 자기들의 가슴에 와닿아서 이후로는 실사단이 부산에 대해서 너무 좋은 평을 해서 이거 굉장히 효과 있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또 프리젠테이션 예. 하고 많은 우리나라의 알만한 세계적인 인물들도 함께 PT에 나서서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관련돼서 재미난 얘기 없었습니까? 예, 그 172차 총회 때 있었던 경쟁 PT 때인데요. 우리 뭐 대통령께서 직접 가셔서 연설도 하셨습니다. 그거 할 때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인트로를 이제 싸이가 물론 영상은 이제 그 카리나가 하고 네.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싸이가 실제로 등장을 해서 했었는데 그때 가장 재밌었던 게 이제 박재상 씨가 제일 처음에 그 선글라스 없이 발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박재상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렇죠. 싸이라는 좀 이름이- 헷갈리죠. 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퇴장을 할 때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내가 진짜 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BI의 회원국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폭소와 함께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마지막 PT를 장식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PT 그 대통령이 이제 그 PT 연단에 선다는 게 이제 하루 전날 이제 발표를 보도자료가 사실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했었는데 우리나라 다음이 이제 이탈리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체를 이제 중계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이탈리아 총리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되게 이상했던 게 그 뒤에 화면이 그래도 총리가 등장하는데 총리의 말과 화면이 전혀 매치가 안 되고 첫 번째 발표했던 연사의 배경 화면들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국가 정상이 나가서 공개적으로 PT를 하는데 화면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안 맞는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탈리아 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어이쿠나 싶은 거죠. 그래서 순서에 없던 깜짝 등장을 하셔가지고 PT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PT가 진정성을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그 뭐 박재상뿐만 아니라
그 카리나도 등장을 하고 마지막 때는 조수미 씨도 등장을 해서 이렇게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진정성을 같이 전달하는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뭐 그 르 파리지앵이라는 그 현지 언론, 네. 파리 현지 언론이라든지 뉴욕타임스라든지 이런 데서 꽤 호평이 좋은 호평의 기사들이 이제 게재가 된 것들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와 관해서 이제 우리 뭐 경쟁 국가라고 얘기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외부의 시선에 굉장히 조금 많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거의 연사들이 여성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일종의 전략성이죠. 폐쇄적 국가, 그다음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여성 인사, 그 여성 연사로 거의 도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나온 연사들이 대부분 왕족이었습니다. 네, 결국엔 그건 뭐냐면은 여성들한테도 개방성을 자기들은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 국민의 계층이 아닌 뭐 일부 왕족이다 이렇게 다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여전히 스스로 그 폐쇄성과 뭐 이런 부분들의 한계를 드러낸 PT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이제 K컬처, 뭐 K팝 이런 부분에 영향력이 좀 많이 보이는 게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번에가 3차 경쟁 PT였고 2차 경쟁 PT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오징어 게임을 전면에 내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재밌어하고 그래서 우리 그 현장 PT 할 때 그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세계 박람회 유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 클릭 수가 제법 많습니다. 이 얘기는 이게 PT가 감동도 주고 재미도 주고 우리나라를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표현해온 PT들이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4차 PT가 이제 마지막 경쟁 PT가 이제 우리 11월 달에 이제 173차 총회 때 있을 건데요. 그 준비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PT까지도 재미나면서 또 감동적인 PT가 되기를. 마지막 한 표라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어떤 내용이? 왜냐면 앞에는 오징어 게임이 있었고 이번에는 약간 팝 쪽이었다면. 그 부분은 절대 대비하지. 알겠습니다. 대비. 나중에 공개되면 저희가 한번 보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김병진 특임위원의 인생 이야기, 또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엑스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셨는데, 엑스포를 뛰기 전에 그런 본업이 무엇이었느냐,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원래 전공은 화학공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부산에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라고 얘기하는 이제 지역혁신기관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거의 초기 멤버로 합류를 해서 한 10년 좀 넘도록 부산의 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든지 또는 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다가 네. 부산시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또 일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길로. 예, 5년을 하고 네. 이제 그때 이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그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지지 못한 전문성 때문에 제가 들어간 거니까요.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 그다음에 연구개발 활성화 정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이제 계약 기간이 5년을 마치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명칭이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인데 그때는 이제 부산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부산시 산하의 정책기관에서 이제 과학기술 정책 계획 수립 그리고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부산시가 여러 가지 재정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투입된 재정에 대한 사업의 성과 평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이제 본부장으로 일을 하다가 일하다가 그 기간에 이제 원장으로서 2대 원장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는 기간 동안에 원장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에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으로 기관의 명칭도 바꾸고 업무 영역도 조금 확대를 했었습니다. 예. 이제 화학공학을 전공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시다가 또 정책 쪽 분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전공자들은 연구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그 일 하시다가 또 정책을 바꾸신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예, 뭐 처음부터 정책학자라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사실 학위를 딱 받았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IMF에서 이제 막 회복하고 뭐 이러던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R&D 연구개발 쪽에 그렇게 일자리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때부터 지역 소멸 문제, 지역 혁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역 혁신 기관들이 태동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역 혁신 기관으로 거의 최초로 만들어진 테크노파크라는 기관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됐고요. 네. 뭐 입사를 해서도 처음에는 제가 R&D도 하고 뭐 정책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기업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하고 공동 R&D를 해서 특허를 내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기술을 기업한테 이전해주기도 하고 그다음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보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가 연구비의 흐름 그리고 또 정책 자금의 흐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도 같아.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우연찮은 기회에 정부에서 하는 그 R&D 사업에 대한 상위평가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이런 거 참여하면서 좀 지방 행정에서도 조금 뭐 바꿔야 될 요소들 그리고 지역이 스스로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부산시에서 이제 그 과학기술 전문가를 계약직 사무관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 일을 맡게 됐고요. 뭐 그 일을 또 하다 보니까 저하고 조금 적성이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원래 뭐 정책학을 했거나 행정학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원래 공학이 들어간 게 있고 인풋이 있고 프로세싱을 하고 아웃풋이 있고 아웃컴이 있고 그래서 돈을 벌고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공학적 개념들을 정책에도 같이 약간 섞어 보니까 훨씬 더 현장의 반응들이 좋고 조금 신선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 현장형 정책가 뭐 이렇게 좀 바뀌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연구자로도 하시고 좀 뭐 공무원으로서 정책 입안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가로 뭐 팔아보시기도 하시고 하셨다는데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은 어떤 직업이었어요? 제일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뭐 완전히 민간으로 가서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R&D를 했던 결과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네. 그 제품을 기업과 공동 연구했던 기업과 같이 이렇게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또 이렇게 팔려고 했던 일들이 네.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요. 실제로 돈은 못 벌었지만 어쨌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실제로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다음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을 할 때도 결국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현장이라는 건 결국 시민들이 최종적인 수혜자들은 정책의 수혜자는 시민들이니까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으로 넘길 것인가. 특히 과학기술과 연구개발과 산업정책은 이게 직접 1차 수요자가 아니고 시민은 최종 수요자거든요.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면 또 그 일반 시민들의 복리도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는데 저도 도움을 받았고 그런 향후에 이제 뭐 그런 이제 정책으로 갔을 때도 시민들이 소비자다. 그리고 고객이 왕이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갖고 하니까 뭐 좀 재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책도 잘 풀어갔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책가 하면 위의 입장에 맞춰서 내려가는데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게 봤다 이렇게 예,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수혜자가 중요한 거니까. 최종적인 복리의 수혜자가 우리의 일반적인 기업으로 따지면은 소비자. 소비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왕인데. 그래서 제가 원장할 때 조금 뭐 에피소드로 네.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는 부산시 출연 기관이니까 니네들 월급 누가 주냐?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 대부분의 대답은 부산시에 준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산시가 대행해서 우리들 기관에 운영비를 주는 거니까 시민들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에 충실하자, 시민에 충실하자. 그래서 저는 뭐 이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없고 우리 공공기관들이 가장 눈치를 봐야 되는 건 국민, 시민 뭐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화학공학을 전공하셨다. 보통 이제 문과, 이과 중에서 이과 쪽에 좀 강한 적성을 보이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하셨던 분야인지. 저희 잘할 때는 네. 남자는 이과, 여자는 문과. 그래서 저희도 뭐 한 학년에 16개 반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16개 반인데 12개가 이과, 4개만 문과 뭐 이렇게 돼서 약간 남자는 이과라는 등식
으로 있었을 때 네. 이과 선택이 너무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리고 사실 화공과를 지원할 때도 뭐 그 저의 취향이나 뭐 적성 이런 것보다는 성적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운이 좋게도 화공을 공부를 해보니 네. 굉장히 취향이 잘 맞았고요. 아.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특히 또 학위를 하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잘 맞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대상을 정할 때 어떤 관점으로 대하느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 경험상으로 저는 문과적 소양도 분명히 있고 이과적 소양이 더 많은 이과 바탕의 문과 뭐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그 우리 학생들도 좀 다양하게 하는 경험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제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이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어떤 곳이냐, 뭐 부산에 이런 곳이 많은지 그리고 부산 외 지역에도 궁금합니다. 예,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라고 해서 전국의 그 기관의 명칭에 혁신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곳은 저희 말고 한 군데 더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원래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는 보면 과학기술부하고 같이 일을 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 키스텝이라고 약어를 하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이제 과학기술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 과학기술의 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R&D에 대한 투자 계획 그리고 투자된 R&D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뭐 재정에 대한 배분, 조정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 차원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지방정부를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벗어나서 지방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러면은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데서 부산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그래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저희들이 이제 2015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네. 하는 일은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이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만들고 이 과학기술 정책이 이행되기 위한 R&D에 대한 계획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재원들을 어디에 분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지 보고 이행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서 그 다음에는 어떤 분야에 더 R&D 투자를 많이 합시다라고 하는 배분 조정 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립을 하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 하다 보니 결국에는 지역의 과학기술이라는 게 지역의 경제 육성,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미 테크노파크 같은 이제 산업진흥기관들은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세상이 워낙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부산의 산업구조를 조금 새로운 구조로 혁신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의 그 산업 구조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혁신하는 방향을 찾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저희하고 유사한 기관이 대전의 디스텝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과 뭐 광주에도 있었는데 이제 독립기관에서 그들은 최근에 이제 기관 통폐합의 이슈에 의해서 다른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 곳에서 기능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장으로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름 예. 명칭도 바꾸시고 또 어떠한 또 성과도 내셨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 기관의 명칭을 과학기술의 순수성과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확장해서 이제 산업과학혁신으로 바꾸면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연구의 확장 뭐 이렇게 해서 기관의 성격을 바꾼 것들이 좀 있고요. 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일들을 과학기술이라는 일을 단순하게 특정한 전문가, 특정인들만의 영역이 아닌 시민들과 같이 하는 영역으로 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행사 그리고 R&D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부분들 시민들하고 같이 부산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우리 전동화로 가긴 하는데 그럼 기존에
이제 기업들 중에 전담화로 갈 수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못 가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한테는 메디컬 디바이스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길들을 터주는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에는 이제 원래 수산업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산식품들이 미래형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예타 사업 같은 것들을 부산에 유치해서 지금 현장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보면서 부산이라는 곳의 변화, 또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고민도 함께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다양한 과학과 관련된 행사도 하셨지만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뛰시는 것 역시도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과학의 매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이 과학이라는 게 원래 철학에서 비롯된 않습니까? 철학적 생각들을 과학이라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증명하고 누구나 한테나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이라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과학의 바탕에서 우리가 기술이라는 결과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기술에 집중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 과학이 가지는 순수성 그리고 이 객관성, 그리고 이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 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하는 것, 이러한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도, 그리고 정책과 행정도 조금 과학적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시민들한테 증명을 하고 시민들한테 증명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거에 대한 사실들을 층층이 쌓아서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향들을 잡아내가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과학과 기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최종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시민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 과학이나 그 기술이 특정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조금 시민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 속의 과학, 시민 속의 과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역의 뭐 그 라디오 방송에서 고정적으로 과학을 시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진행은 아니고 계속 참여해서 코너를 하나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과학 얘기하셨으니까 좀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만 순수과학에 대해서는 대학교에서 순수과학 전공하면 못 먹고 산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고민 때문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는 너무 결과물에 집착하는 그런 풍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기술이라고 한 단어로 쓰는데요. 영어로 따지면 분명히 Science and Technology입니다. 과학과 기술이고 이게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과학적인 토양이 풍부해져야지만 좋은 테크놀로지가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로 묶어가지고 과학은 관심 없고 기술에만 그걸 하는데 절대 좋은 과학 그리고 풍성한 과학 바탕 없이는 좋은 기술이 세계 인류 기술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전 국민적인 공감대 그리고 우리 과학정책하는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순수과학자들은 순수한 과학에 매진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과학상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문화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올해도 올 연말 되면 노벨 과학상 얘기가 나오면서 왜 우리나라는 못 받을까 할 건데 뭐 그 이유는 저는 다 넘고 우리가 너무 결과에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 안정적인 과학자들의 환경을 좀 조성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의 나를 만든 것,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특정한 한 분,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만났던 분들이 수많은 영감들을 많이 줬던 것 같고요. 수많은 질책과 방향성에 대한 제안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제 그 지도 교수님이 학부 때부터 박사 때까지 10년 지도 교수님이셨거든요. 지도 교수님이 늘 몸소 이렇게 보여주는 책임감. 한번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키는 책임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사회와의 책임, 그다음 관계자와의 책임을 다하려고 살았던 거로 보면 뭐 그런 포인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학 분야에서 정책도 또 실무자로서도 커리어를 함께 쌓아오셨는데 만약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예, 제가 늘 어디 가서 이제 자기소개할 때 과거 얘기를 하면 네. 뭐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창업을 빨리 해보고 싶은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보면 네. 제가 커피숍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화장품 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자신감이 없었겠죠. 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때는 딴 일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제가 가진 아이템들을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상관없이 한번 사회에 한번 던져보고 싶은 사회에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창업이 중요하다. 젊은 창업가들 에 대한 우리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의 마음.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그런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창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주변 사람이 창업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해라. 저는 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저희 아들한테도 굳이 취업하지 마라. 아, 창업을 해서 하다 보면 뭔가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나도 모르는 좀 직업병이 생긴다던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제가 화공이라는 건 우리 항상 공정 프로세스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하다 보면 당연히 R&D를 하고 나면 R&D라는 과정 속에서 투입, 활동, 결과, 성과, 파급 뭐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이게 투입돼서 나오는 1차 결과물이 아니라 성과가 되고 최종적으로 사회적 파급 효과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저하고 옛날에 우리 함께 일했던 연구원들이나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이제 우리 같은 팀원들이나 뭐 이렇게 하면 뭘 갖고 오면 제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걸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들은 과정을 들고 왔는데 자꾸 뒤에 걸 물어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오히려 습관이 돼서 1차 뭐 결과물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이 미치는 파급 효과. 그래서 저희 엑스포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 흥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일어나는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조금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는데 아직 밝히지 못한 계획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껏 포부를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혹시 세워놓은 게 있으십니까? 예, 제가 20년 넘도록 계속 공공기관에서만 일을 했거든요. 공무원 생활, 진짜 공무원 생활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네. 이제 공적인 기관에서 이제 생활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작년 연말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민간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민간 컨설팅 기업에서 이제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일반 기업들의 연구나 기술 사업화 전략 이런 것들 컨설팅 해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공공에서만 정부가 정책적으로만 하는 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민간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민간의 현장에 들어가서 민간 기업이 지역 정책이라든지 기업 R&D라든지 이러한 지식 서비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활동의 폭을 좀 넓히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업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 경험도 던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소비자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 한 발 한 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과학을 전공하시고 과학으로서 이제 커리어를 쌓아오셨는데 이제 뭐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순수과학을 전공하면 나는 어떻게 취업하지? 그래서 요즘에 보면 재수생들, 반수생들 다 의대 가겠다고 지금 시험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과학을 전공한 친구들이라면 이런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좀 시각을 넓혀봐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네, 그게 이제 그동안에는
물론 이제 과학과 공학은 다르긴 합니다. 과학은 어떠한 그 자연적인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이론들을 전개해 나가는 게 순수 과학이면 공학은 그 과학자들이 쌓아놓은 그러한 업적들을 하나하나 가져다가 돈이 되는 일로 재프로세싱을 하는 게 이제 공학이 하는 네. 일이거든요. 근데 둘 다 어쨌든 사실에 이제 입각해서 하는 활동이고 둘 다 각각의 그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과 공학을 한 모두들에게 조금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에 집착하지 마라.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학습을 하고 그 과정을 내가 체득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맞닥뜨리는 일을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나의 과학적 절차 또는 공학적 절차 이것들을 적용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은 정말 취업이 안 된다고 그러고요. 공학도 요즘에는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쪽을 제외하고는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너무 현상적인 지식에만 집중하는 데 이유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나는 내가 화공을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화공을 했지만 화학 공장이 아니라 실제로 반도체 공장에 화학공학도들이 많이 취업하거든요. 반도체 공학도 운영하는 거는 화학공학 공장의 운영과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했던 대상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학습을 하고 그걸 가지고 대상을 바꾸는 일들을 하다 보면 뭐 새로운 취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비슷한 얘기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취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과학이나 공학 분야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 인생 후배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하면은 이 라떼 아저씨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회 속에서 경험을 하면서 자기를 성장시켰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랬듯이 안 해보고 교과서 내의 활자라든지 어떤 책의 활자 내에서는 내가 성장하고 경험을 얻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경험이지만 나의 과거와 융합해서 새로운 경험으로 스스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 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고 다음에 내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드러나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현상적인 지식에 너무 집중하고 그거를 얻는 데만 익숙해져 버리니까 오히려 그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오히려 훼손되고 그 현장에 나갔을 때도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는 그런 청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장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할 때도 내거화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창업이라는 활동들을 꼭 그 직업을 가진다, 돈을 번다라는 경험보다 그런 것보다는 또 새로운 경험 그리고 내가 대상을 바꾸어서 내 주체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개인에게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예, 다시 부산세계박람회로 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세계박람회는 뭐 부산만의 일 또는 뭐 어떤 관광업계만의 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리딩 국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중요한 변곡점에서 일어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대한민국 부산에 전 세계인들이 와서 전 세계의 미래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행사가 펼쳐지면 소위 말해서 부산에서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게 인류의 역사에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가
우리 대한민국 부산에 꼭 있기를 바라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마지막까지 큰 성원 그리고 관심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하디시피 표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인터뷰. 오늘은 2030 부산 엑스포 자문위원회 활동 중이신 김병진 특임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